성실한 게 밥 먹여줍니까? 요즘 세상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사부인 댁은 모아둔 돈 좀 있으세요? 우리 성미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냐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라고 믿으며 살아가죠.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옷차림이 남루하면 무시하기 일쑤니까요. 하지만 그 착각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저는 매일 느끼며 살아요. 제가 사는 세상은 그런 편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낡은 패딩 점퍼를 걸쳐 입었어요. 솜이 다 죽어서 납작해진 검은색 롱패딩인데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터져 나왔고 지퍼는 뻑뻑해서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 옷만큼 편한 게 없어서 몇 년째 주구장창 입고 다니죠. 발에는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털신을 신고 머리는 대충 빗어서 고무줄로 질끈 묶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욕쟁이 할머니나 폐지 줍는 노인네 딱 그 모습이에요. 저는 익숙하게 장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집을 나섰어요. 제가 사는 곳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빌라촌이에요. 벽에는 금이 가고 페인트 칠은 벗겨져서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죠. 하지만 이 빌라 전체가 제 소유라는 걸 아는 사람은 동네 부동산 사장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일부러 가장 낡은 1층 집에 살면서 세입자들 관리도 하고 건물 상태도 살피고 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활기차요. 저는 시장통 특유의 비릿하고 구수한 냄새를 참 좋아해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나오셨어요? 오늘 고등어가 아주 물이 좋은데 한 손 가져가세요. 싸게 드릴게. 아이고 됐어요. 혼자 사는 늙은이가 뭘 해먹겠다고 생선을 사요? 그냥 두부나 한모 줘요.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건넸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두부를 봉지에 담아주었어요. 어머니도 참 궁상이야. 아들 내미가 용돈 좀 안 줘요? 옷이 그게 뭐야? 감기 걸리시겠어.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두부를 받아들었어요. 아들이 용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받는 건데 사람들은 제가 자식 복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노인인 줄 알아요. 사실 이 생선 가게가 들어선 상가 건물도 제 거예요. 아저씨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알면 저 아저씨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순대국밥집에 들러서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앞에 두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국밥집 주인 언니가 깍두기를 듬뿍 담아주며 말을 붙였어요. 언니, 오늘따라 얼굴이 더 까칠하네. 보일러는 좀 틀고 자는 거야? 기름값 아끼다가 병원비가 더 나와요. 틀었어. 뜨끈하게 지지고 잤더니 개운하기만 하구먼 뭘. 국물이나 좀 더 줘요. 저는 국밥에 밥을 말아 후루룩 떠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니 속이 든든해졌어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주거래 은행 지점장님이었어요. 저는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점장님.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모펀드 쪽으로 돌리시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은데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안 그래도 시장 근처니까 지금 잠깐 들를게요. 그런데 나 지금 꼴이 좀 말이 아니니까 보는 눈 없게 조용히 좀 처리해줘요. 당연하죠. VIP 룸 비워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조심해서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비원이 저를 막아서더군요. 할머니, 여기는 공중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 급하시면 저기 지하철역으로 가세요. 제 행색을 보고 잡상인이나 노숙자로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기분이 나쁠 법도 하지만 저는 이런 대접이 오히려 편해요.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에요. 지점장 만나러 왔어요. 지점장이요? 할머니가 지점장님을 왜 만나요? 약속은 하셨어요? 경비원이 코웃음을 치며 저를 밀어내려는 찰나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점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지점장님이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자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은행 안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죠. 저는 태연하게 지점장님을 따라 VIP 룸으로 들어갔어요. 푹신한 소파에 앉으니 여직원이 최고급 원두커피를 내왔어요. 회장님, 오늘 스타일이 아주 소탈하십니다. 지점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시장에 장 보러 나왔다가 들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래, 수익률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를 훑어봤어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돈의 흐름이 보였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굴르며 돈을 벌어온 감각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걸로 진행해요. 그리고 저번 달 상가 임대료 들어온 건 따로 빼서 적금 하나 더 들어놓고요. 내 아들 이름으로 들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니 경비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 뵙고 실수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됐어요.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그러다 진짜 귀한 손님 놓치면 너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고 은행을 빠져나왔어요. 손에는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지만 제 통장에는 수백억의 잔고가 찍혀 있었죠. 이 짜릿한 이중생활이 저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자 아들 민호가 들어왔어요. 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성실하고 착해 빠져서 걱정인 녀석이에요. 제가 부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먹고 살 만한 정도라고만 알고 있죠. 제가 돈 자랑하면 아들이 나태해질까봐 철저하게 숨겨왔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아직 안 먹었다. 너 온다길래 김치찌개 끓여놨어. 씻고 와라.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는데 민호가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쭈뼛거렸어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면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결혼이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여자인지 걱정도 됐죠. 정말이니? 어떤 아가씨야? 사진 있어? 어디 사는 누구래? 저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 여자는 아주 화려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예쁘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이름은 유성미라고 해요. 저보다 3살 어리고 중소기업 경리로 일해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참 똑 부러지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 인물은 훤하네.
그런데 옷 입은 거나 들고 있는 가방이 꽤 비싸 보인다? 너희 월급으로 감당이 되니?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제 눈썰미는 정확하거든요. 사진 속 여자가 걸친 것만 해도 제 아들 몇 달치 월급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아, 성민의 집안이 좀 살아요. 아버님이 사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외동딸이라 귀하게 자라서 씀씀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검소하려고 노력해요. 저한테도 아주 잘하고요. 민호는 여자친구 편을 들기 바빴어요. 부잣집 외동딸이라. 그게 사실이면 다행이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렇구나. 뭐 너가 좋다니까 엄마는 일단 찬성이다.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밥이라도 한 끼 먹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성미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 우리 집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성민의 집은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거든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민호의 말에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벌써부터 여자친구 눈치 보느라 엄마 기죽이는 소리부터 하니까요. 알았다. 내가 뭐 짐승 우리에서 사니? 사람 사는 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걱정 말고 데려와. 며칠 뒤 민호가 성미를 데려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과일도 사다 놨죠. 옷은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평소에 입던 실내복 바지에 카디건 하나 걸쳤어요. 부자인 척 꾸미고 싶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만약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무시할 여자라면 내 며느리 될 자격도 없는 거니까요. 오후 3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성미도 같이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났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가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어서 오너라. 오느라 고생했다. 현관에는 민호와 함께 사진 속에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 화장이 더 진하고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성민은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앞에서 손을 휘적거렸어요. 어우, 이 냄새 뭐야? 오빠, 이 집 지하야? 곰팡이 냄새가 확 나는데? 성미의 첫마디였어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냄새 타령이라니. 저는 기가 막혀서 쳐다봤지만 민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야, 성미야. 엄마가 청국장 끓이셔서 그래. 인사드려야지. 우리 어머니셔. 민호가 성미의 등을 떠밀자 그제야 성미는 저를 쳐다봤어요. 고개를 까닥하며 건성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유성미라고 해요. 그래, 반갑다. 누추하지만 들어와서 앉아라. 저는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성미는 신발을 벗는 것조차 주저했어요. 현관 바닥이 더럽다는 듯이 발끝으로 톡톡 건드리며 신발을 벗더니 까치발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내준 방석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어머, 오빠 나 여기 못 앉아. 방석 색깔 좀 봐. 이거 언제 빤 거야? 진드기 있을 것 같아. 성미는 소파도 아니고 바닥에는 절대 못 앉겠다는 듯이 서 있었어요. 민호가 급하게 제 방에서 의자를 가져와 닦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성미야. 여기 앉아. 내가 깨끗이 닦았어. 그제야 성미는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어요. 저는 깎아놓은 사과와 배를 접시에 담아내갔어요. 과일 좀 들어라.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사왔다. 성미는 과일 접시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 껍질 있는 과일 안 먹어요. 그리고 시장 과일은 농약 많이 쳐서 몸에 안 좋은데. 오빠 나 목말라. 생수 없어?
정수기 물 말고 파는 생수. 저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금지옥엽 외동딸이라더니 이건 뭐 버릇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예의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였죠. 하지만 꾹 참았어요. 민호가 저렇게 좋아서 안달복달하는데 초장부터 얼굴 붉히기 싫었거든요. 생수는 없다. 물 끓여 놓은 거 줄까? 보리차인데. 아니요, 됐어요. 그냥 참을게요. 그런데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쓰레기 아니에요? 좀 버리고 사시지. 집도 좁은데 답답해 죽겠네. 성민은 집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으며 지적질을 시작했어요. 낡은 텔레비전 벽지 색깔 냄비 하나까지 트집을 잡았죠. 성미야, 그만해. 엄마가 물건을 아껴 쓰셔서 그래. 우리 엄마 알뜰하시잖아. 민호가 제 눈치를 보며 말렸지만 성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알뜰한 게 아니라 궁상이지, 오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하루도 못 살아. 어머님, 이 집 전세예요? 아니면 월세? 자가다. 내 집이야.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성민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 이 빌라요? 이거 팔아봤자 얼마나 하려나. 서울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라 재개발된다는 소문은 있던데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머님, 노후 자금은 좀 있으세요? 우리 오빠가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저 시집살이는 딱 질색이거든요. 성민은 아주 당당하게 물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유성미, 너 말이 좀 심하다.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현실적인 이야기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오빠. 나중에 뒤통수 맞기 싫으면 확실히 해둬야지.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빚 있으세요? 병원비는요? 저는 그 당돌한 눈빛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동자에 탐욕과 무시가 가득 차 있었죠. 저 아이는 제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아들의 조건 그리고 혹시나 있을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발톱을 숨겨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빚은 없다. 병원비도 내 힘으로 낼 정도는 돼. 너희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 걱정 마라. 그리고 나도 너 같은 며느리랑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다. 제 말에 성민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어요. 어머, 정말이죠? 약속 지키셔야 해요, 어머님. 호호.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시댁 가난하면 고생한다고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눈치껏 빠져주신다니 결혼 진행해도 되겠네요. 눈치껏 빠져준다니 말하는 본새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죠. 민호는 저에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오빠, 나 배고파. 나가서 밥 먹자. 여기선 밥 못 먹겠어. 냄새 때문에 비위 상해. 성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녁은 나가서 먹고 들어올게요. 성미야, 인사드려야지. 민호는 저를 볼 면목이 없는지 황급히 성미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성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만 흔들었어요. 어머님, 갈게요. 다음에 밖에서 봬요.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나가고 텅 빈 집안에 저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성미가 손도 안 댄 과일 접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단물이 배어 나왔지만 제 속은 쓴물만 올라왔어요. 저런 물건을 며느리라고 데려오다니 민호 너도 참 눈이 삐었구나. 저는 혀를 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어요. 감히 내 집을 내 인생을 무시해?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나를 이렇게 깔아뭉개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싶었죠. 그날 밤 민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민호가 제 방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쉬고 나가는 걸 느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민호도 성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씌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잡혀 살면서 평생 무시당하고 살게 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는 제 재산을 관리해주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김 비서, 나야.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유성미라는 아가씨인데 내 아들 민호랑 결혼하겠다는 애야. 그 집안 뒷조사 좀 해봐. 아주 샅샅이 파헤쳐. 부모가 뭐하는 사람인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평판은 어떤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와.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다. 아니야. 그냥 똥파리가 꼬인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려고. 최대한 빨리 보고해.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개발을 앞둔 이 동네 풍경이 오늘따라 더 처연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낡은 껍데기를 벗으면 황금알이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황금알을 차지하려는 도둑놈들이 있다는 것도요. 며칠 뒤 민호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했어요. 성민의 집에서 서두른다고 하더군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한정식집 청운각이었어요. 엄마, 거기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래요. 성민의 부모님이 예약하셨대요. 우리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기죽을 게 뭐 있나요? 청운각이 입점해 있는 그 빌딩도 제 건데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옷은 뭘 입고 가야 하나 걱정이네. 엄마, 그냥 편하게 입으세요.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미가 엄마한테 옷 한 벌 사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엄마 자존심 상하실까봐. 잘했다, 내 새끼. 성미가 사주는 옷 입고 나갔으면 거지적선 받는 꼴 될 뻔했구나.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껴뒀던 개량 한복을 꺼냈어요.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원단만큼은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옷이에요. 10년 전에 남편 환갑 때 입었던 옷인데 유행은 좀 지났어도 제 몸에 딱 맞고 기품이 있어 보였죠. 상견례 당일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비녀를 꽂았어요. 화장도 옅게 하고 한복을 입으니 제법 태가 났어요. 민호도 정장을 차려입고 아주 늠름해 보였죠. 와, 우리 엄마 오늘 진짜 고우시네. 사극에 나오는 대부인 같아요. 민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너나 잘해라. 가서 말실수하지 말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청운각 앞에 도착하니 으리으리한 건물이 우리를 반겼어요. 저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20년 전에 무리해서 사둔 땅이 이렇게 금싸라기 땅이 되었으니까요.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지배인이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게 보였어요. 제가 평소에는 패딩 차림으로만 왔지 이렇게 차려입고 온 적은 없었거든요. 지배인이 아는 척을 하려는 걸 눈빛으로 제지했어요. 오늘은 평범한 시어머니 역할에 충실해야 하니까요.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니 성민의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성미와 그녀의 부모 유만식과 최영자였죠. 그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어요. 유만식은 금목걸이에 금팔찌를 차고 있었고 최영자는 밍크쇼를 두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죠. 성미도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도도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늦으셨네요. 유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거만하게 말했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서민호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들은 고개만 까닥거릴 뿐이었어요. 아이고, 사부인 되실 분인가 보네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요? 최영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물었어요. 제 한복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더군요. 네, 예전에 순대국밥집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고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최영자는 제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자기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저 옷 좀 봐요. 요즘 저런 한복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민속촌에서 오신 줄 알았네.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작게 말한다고 했지만 다 들리게 말하는 게 뻔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딸이 그쪽 아들 많이 좋아해서 만나는 건 아시죠? 솔직히 우리 성미가 좀 아까워요. 인물 좋아, 학벌 좋아, 집안 좋아.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민호군은 뭐 가진 것도 없고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유만식이 대놓고 무시를 시작했어요. 네, 부족한 아들이지만 성실하고 착합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제가 아들을 변호했지만 유만식은 말을 끊었어요. 성실한 게 밥 먹여줍니까? 요즘 세상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사부인 댁은 모아둔 돈 좀 있으세요? 우리 성미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냐고요. 그냥 입에 풀칠은 하고 삽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는 되고요. 겨우 풀칠이요?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리 성미가 바라는 수준이 있는데 그거 맞춰주실 수 있어요? 최영자가 끼어들었어요. 형편 닿는 대로 해야지요. 과한 건 못 해줍니다. 제 말에 성미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 돈 없으시다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니까. 오빠가 집도 못 태울 판인데 뭘 바래. 뭐? 집도 못 태워? 아니, 사부인 양심이 있으시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집 한 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미를 전세방에서 살게 하라고요? 최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룸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지 뻔뻔하게. 우리 집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요즘 남자들 중에 처가 덕 보려는 놈들이 많다던데. 유만식이 막말을 쏟아냈어요. 아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저는 성미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겁니다.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민호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지만 유만식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줘? 너가 우리 성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명품 백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있어? 내 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 너 같은 놈한테 보내기엔 내 딸이 너무 아까워. 그들은 식사 내내 저와 민호를 모욕했어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사업 이야기나 인맥 이야기가 어딘가 앞뒤가 안 맞고 과장된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저렇게 티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숨기려고 하죠. 저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들어왔어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자, 밥값은 남자 쪽에서 내는 게 예의죠? 우리는 딸 가진 죄인이라 밥이나 얻어먹어야겠네. 유만식이 계산서를 민호 쪽으로 툭 밀었어요. 민호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제가 잡았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뭉치를 꺼냈어요. 지갑도 없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온 현금이었죠. 그걸 본 최영자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어머 세상에. 요즘 누가 저렇게 현금 뭉치를 들고 다녀요? 역시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라 다르네. 촌스러워서 원. 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세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직원에게 팁까지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일어나시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저 인간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장을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저 가식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저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저런 쓰레기 같은 집안과 엮이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는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난 놈이라 엄마가 이런 수모를 겪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니다. 너가 왜 못난 놈이냐? 너는 내 자랑이다. 저 사람들이 못된 거야.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저런 사람들 비위 맞출 필요 없다. 저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어요. 감히 내 아들을 울려? 내 아들을 호구 취급하고 나를 거지 취급해?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확인해 주마. 그리고 너희가 무시했던 그 거지 할망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비서였어요. 회장님,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지금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직접 들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싸늘하게 웃었어요. 기대해라. 너희의 그 잘난 껍데기를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짧고 굵게 2번 울렸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서 있었어요. 이 낡은 빌라 복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해 보이더군요. 들어와요, 김 비서. 문 열려 있어요. 김 비서는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두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두께가 제법 묵직해 보였죠. 회장님, 상견례는 잘 마치셨습니까?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런 진상들은 내 평생 처음 봤으니까요. 앉아요. 보고서는 그게 다예요? 김 비서는 소파 대신 바닥에 앉으려는 저를 따라 맞은편에 정좌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A4 용지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죠.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비서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에는 유만식, 그러니까 예비 사돈이라는 작자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유만식 씨는 현재 JN코라는 무역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사무실 주소지로 가봤더니 공유 오피스에 책상 하나만 달랑 있고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법인 명의로 된 빚만 20억이 넘습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고요. 20억? 참 기가 막히네. 아까 밥 먹을 때는 무슨 글로벌 기업 회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더니 빈 껍데기였구먼.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채무도 심각합니다.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썼더군요. 현재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깡통 전세나 다름없습니다. 근저당이 집값의 120%가 넘게 잡혀 있어서 당장 경매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상견례장에서 저를 거지 취급하며 돈 없으면 결혼시키지 말라고 큰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질 지경이었죠. 그럼 그 마누라는? 최영자 씨 말이야. 최영자 씨는 더 가관입니다. 가계돈 사기로 고소당한 것만 3건입니다.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족집게 투자를 한다며 돈을 끌어모은 뒤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진품이라고 속여 팔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사기꾼 부부였어요.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파렴치한들이었죠. 내 아들 민호가 이런 집안에 장가를 가려고 했다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될 뻔한 유성미는? 걔도 똑같아요? 네, 유성미 씨의 카드 내역과 통신 조회 기록입니다. 김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유성미의 화려한 이중 생활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유성미 씨는 현재 중소기업 격리로 재직 중이지만 실제 출근은 일주일에 2번도 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아버지 지인이라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아버지의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된 자금 세탁용 회사로 추정됩니다. 일도 안 하는 애가 무슨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다닌 거야? 남자들입니다. 유성미 씨는 소위 말하는 스폰서 관계를 통해 사치품을 조달해 왔습니다. 강남 클럽 VIP 룸 출입 기록이 매주 주말마다 있고 함께 들어간 남성들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기 직전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민호 씨를 선택한 이유는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내용인 듯 했죠. 괜찮아요.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호구는 대기업 다니니까 대출은 잘 나올 거야. 멍청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빚 갚고 나면 바로 이혼하고 위자료 챙겨야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눈을 의심했어요. 호구, 멍청이, 빚 갚고 이혼.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민호가 성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는데 저 여자는 민호를 그저 빚 갚아줄 물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지들 빚잔치를 하려고 했어?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흥분하시면 혈압 오르십니다. 더 확실한 증거들도 많이 확보해 두었습니다. 언제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법으로만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내 아들에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야 내 직성이 풀리겠어요. 당장 민호한테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 말하면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그리고 민호 성격상 설마 그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고요. 민호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성미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라며 감싸고 돌 게 뻔했죠.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어요. 저 여자의 추악한 민낯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정 떨어지게 만들어야 했어요. 김 비서, 이 서류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계속 감시해줘요. 저들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유성미 씨가 최근에 산부인과에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임신이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요. 아닙니다. 임신은 아니고 루프 시술을 받았더군요. 피임 시술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피임 시술을 했다는 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아주 철두철미하네.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 알았어요. 가봐요. 김 비서가 돌아가고 저는 서류들을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민호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민호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잠이 들어 있었어요. 상견례의 충격 때문인지 얼굴이 헬쑥해 보였죠. 저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지켜줄게. 저런 독사 같은 것들한테서 널 구해줄게.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민호는 밥을 깨작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성민의 부모님이 말이 좀 거치셔서. 됐다. 밥이나 먹어라. 너 성미랑 결혼은 꼭 해야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네, 성미가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저랑 결혼하면 제가 잘 보듬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성미가 저 없으면 안 된대요.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답답아. 걔는 너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지갑에 빨대 꽂을 준비를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래, 너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엄마가 조건이 있다. 결혼 준비하면서 돈 문제는 너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반반 결혼이다 뭐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 무리해서 대출받거나 하지 마. 알았지? 네, 알겠어요. 저도 모아둔 돈이랑 대출 조금만 받으면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 예. 사부인 되실 분 맞으시죠? 저 성미 엄마예요. 최영자였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전화를 했나 싶었지만 목소리 톤은 어제 상견례장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물론 가식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우리 성미 예단이랑 혼수 문제 말이에요. 사부인 댁 형편이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개혼인데 동네 창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호호, 성격도 급하셔라.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 성미가 시집가면 쓸 가방이랑 옷 그리고 밍크 코트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친척들 이불이랑 반상기도 최고급으로 맞춰주셔야 하고요. 아, 참. 그리고 예단비는 현금으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억이요? 거참 저희 집 기둥 뿌리를 뽑으라는 말씀이네요. 아니, 사부인. 아들 하나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도 안 쓰시려고 했어요? 정돈이 없으면 그 빌라라도 담보 잡아서 대출 받으세요. 요즘 노인네들 주택연금이니 뭐니 해서 돈 빌리는 거 쉽다던데.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하셔야죠. 이제는 대놓고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더군요. 김비서의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저들의 밑바닥을 이미 봤기에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하라고 하시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빨리 결정하셔야 식장 잡고 하죠. 우리 성민은 호텔 결혼식 아니면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최영자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거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어요. 1억? 호텔 결혼식? 꿈 깨라 이것들아. 너희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다. 그날 오후 성미가 불쑥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온 걸 보니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죠. 현관문을 열어주니 성미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계셨네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들어와라. 성미는 여전히 신발을 벗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태도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쇼핑백을 탁자 위에 올려놓더군요. 이거 어머님 드릴 선물이에요. 제가 큰맘 먹고 샀어요. 쇼핑백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어요. 루이비통이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짝퉁이나 팔아먹는 엄마 밑에서 배운 게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진짜일까 싶었거든요. 아이고, 뭘 이런 비싼 걸 사왔니? 나 같은 늙은이가 명품이 무슨 소용이라고. 어머님도 참. 며느리가 주는 건데 받으세요. 열어보세요. 저는 쇼핑백에서 상자를 꺼내 열어봤어요. 화려한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색감이 조잡하고 박음질이 엉성한 게 딱 봐도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짝퉁이었어요. 심지어 라벨에는 메이드 인 차이너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진품은 메이드 인 이탈리나 프랑스일 텐데 말이에요. 고맙다. 색깔이 참 화려하구나. 그쵸? 그거 요즘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예요. 어머님 피부 톤이 어두우셔서 칙칙한 거 하시면 더 늙어 보이세요. 이렇게 쨍한 걸 하셔야 좀 사람 같아 보이죠. 말 속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피부가 어둡다느니 사람 같아 보인다느니 선물 주는 척하면서 저를 돌려까기 하는 수법이었죠. 게다가 10,000원짜리 짝퉁을 100만 원짜리라고 속이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그래, 잘 쓸게. 너 차 한 잔 줄까? 믹스커피밖에 없는데. 아니요, 됐어요. 저 프림 들어가면 살쪄서 안 먹어요. 근데 어머님, 저 오빠랑 살 신혼집 말인데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어요. 성민은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말을 이었어요. 오빠가 모아둔 돈이 1억도 안 된다면서요? 그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세도 못 구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좀 보태주셔야겠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너네 엄마한테도 말했지만 나는 가진 게 이 집뿐이야. 그러니까요. 이 집 팔아서 저희 주세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넓은 집 필요 없잖아요. 이거 팔고 어머님은 경기도 외곽에 작은 원룸 같은 거 얻어가시면 되잖아요. 남은 돈으로 저희 아파트 전세금 보태주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성민은 마치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는 듯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저를 길거리로 내몰고 제 집 판 돈으로 자기들 신혼집을 하겠다는 신보였죠. 내가 평생 산 집이다. 여기서 나가면 나는 어디 가서 사니? 그리고 재개발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팔면 손해야. 아, 진짜 답답하시네. 재개발이 언제 될 줄 알고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껴안고 계실 거예요? 죽고 나서 재개발되면 뭐해요? 살아생전에 자식 덕 좀 보게 해주시는 게 부모 도리 아니에요? 성민은 언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어차피 나이 드셔서 오래 못 사시잖아요. 요양병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이 집 저희한테 물려주실 건데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증여 말고 매매 형식으로 해서 넘겨주시면 더 좋고요. 오래 못 산다니 요양병원이라니. 저주를 퍼붓는구나 아주.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불쌍한 척 연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 명의로 된 건 이거 하나뿐이라 불안해서 그래. 나중에 민호가 잘 되면 그때 도와주겠지.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오빠가 잘 되려면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니까요. 내 친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들어오면 집 해주고 차 해주고 다 해주시던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그러니까 오빠가 저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갔죠. 성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렸죠. 아무튼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빈말 아니에요. 집 해결 안 되면 저 결혼 안 해요. 오빠 인생 망치고 싶으시면 계속 고집 부리시고요. 성민은 짝퉁 스카프가 든 상자를 탁자 위에 던지듯이 놓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죠.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싸구려 스카프를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이런 걸 선물이라고. 너의 인성이 딱 이 짝퉁 스카프 짝이구나. 며칠 뒤 김 비서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유만식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신체 포기 각서를 써야 할 판입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돈줄이 말랐다는 거네. 곧 민호한테 마술을 뻗치겠어. 네, 이미 민호 씨 신용 조회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민호 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거나 보증을 서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았어요. 내가 민호 단속 단단히 시킬게요.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 누군지 알아봐줘요. 혹시 내가 아는 놈들인지.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건달들이나 사채업자들과도 몇 번 부딪혀 본 적이 있어서 이쪽 바닥 생리는 제가 좀 알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민호는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식탁에 앉았어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죠. 오늘 성미 아버님을 만났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상대로였어요. 유만식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더냐?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데 융통이 안 되신다고 저한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아주신다고요. 이자도 넉넉히 쳐주신다고 하시는데 5천만 원? 너한테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예비 사위가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화를 내시는데 제가 너무 난처해서 민호는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거절도 못하고 승낙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게 딱했죠. 민호야, 잘 들어라. 절대 안 된다. 5천만 원이 애 이름이니? 그리고 사돈지간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는다. 하지만 엄마 당장 부도나게 생겼다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성미 얼굴 봐서라도. 성미가 해달래? 성미도 알고 있어? 네, 성미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아빠 좀 도와달라고. 자기네 집 망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성미가 죽는 신용까지 했군요. 아주 부녀가 쌍으로 연기 대상감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 말 들어. 지금은 절대 안 돼. 정급하면 내가 알아보마. 너는 가만히 있어. 알았지? 너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거 절대 안 된다. 도장이나 신분증 함부로 주지 마. 엄마가 어떻게 알아보세요? 엄마 돈 없으시잖아요.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볼게. 시장 상인회 계모임도 있고 하니까 급전은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서지 마. 저는 일단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성미를 불러냈어요.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웨딩 드레스 숍이었어요. 성미가 드레스 투어를 한다고 예약해 둔 곳이었죠. 드레스 숍은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순백의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죠. 성미는 최영자와 함께 먼저 와서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오빠도 안 왔는데. 민호가 바빠서 못 온다길래 내가 대신 봐주러 왔다. 며느리 드레스 입는 건데 시어머니가 봐주면 안 되니? 아니 뭐 안 될 건 없지만 어머님이 뭘 아세요? 이런 건 젊은 감각이 필요한데. 최영자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사부인, 그냥 앉아만 계세요. 우리 성미가 알아서 고를 테니까.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참견하지 마시고요. 저는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성미는 직원들의 시중을 받으며 드레스를 갈아입으러 들어갔어요. 잠시 후 커튼이 걷히고 성미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몸에 딱 붙는 머메이드 라인의 드레스였는데 가슴이 깊게 파여 있었죠. 어머,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인형이네, 인형. 최영자가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직원들도 신부님 몸매가 좋으셔서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하며 아부를 했죠. 성미는 거울을 보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님 어때요? 예쁘죠? 이거 수입 드레스라 대여료만 500만 원이래요. 성미가 뽐내듯이 말했어요. 500만 원? 한 번 입는데 무슨 500만 원이나 하니? 너무 비싸다. 좀 저렴한 걸로 해라. 제가 짐짓 놀란 척하며 말하자 성미의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어머님, 평생 한 번 입는 드레스인데 돈 아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촌스러운 안목으로 뭘 안다고 참견이세요? 직원이 그러는데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래요. 그래도 민호 사정도 생각해야지. 지금 대출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데 너는 드레스 타령만 하고 있니? 제가 일부러 대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최영자가 눈을 부라리며 끼어들었어요. 아니 사부인, 그깟 5천만 원 대출 하나 못 해줘서 쩔쩔매는 주제에 내 딸 드레스까지 싼티 나는 거 입히려고 해요? 정말 너무하시네.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형편에 맞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이 그깟 돈입니까? 저희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전 재산? 아이고, 웃겨서 정말. 늙어서 돈 없으면 죽어야지 왜 살아서 자식 앞길을 막아요? 그 빌라 팔라고 했잖아요. 그거 팔면 다 해결될 걸 왜 고집을 피우세요? 최영자는 드레스숍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직원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엄마, 그만해. 말이 안 통하는 노인네야. 그냥 오빠한테 다시 말할게. 오빠가 엄마 몰래 대출받아서 해준다고 했어. 성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가 해준다고 했다니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제가 아침에 신신당부를 하고 나왔으니까요. 민호가 해준다고 했다고? 언제? 어젯밤에요. 저랑 통화하면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빠지세요.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우지 마시고요. 성미는 다시 커튼 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끓어오르는 화를 사겠어요. 이것들이 내 아들을 아주 바보 천치로 만들고 있구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 아들을 조종하려 들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 비서였어요. 회장님, 지금 유만식 씨가 불법 사채업자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깡패 돈을 쓰려는 것 같습니다. 저 돈 쓰면 나중에 민호 씨한테 빚 독촉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대 보증일란에 민호 씨 이름을 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 작자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알았어요. 내가 지금 바로 조치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가세요? 드레스 아직 안 끝났는데? 최영자가 쏘아붙였어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드레스는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드레스숍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호야, 지금 어디니? 회사니? 네, 엄마. 업무 중이에요. 왜요? 너 당장 신분증이랑 인감도장 챙겨서 나와라. 엄마가 있는 곳으로 와. 네.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설명할 시간 없다. 너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빨리 나와. 저는 민호를 불러내서 은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민호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대출에 대해 지급 정지와 본인 확인 강화 신청을 걸어버렸어요. 민호 본인이 직접 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10원도 인출할 수 없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갑자기 지급 정지를 해요? 민호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된다. 넌 그냥 엄마 믿고 따라와. 그리고 유만식이나 성미가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 보내라거나 인감증명서 떼어오라고 하면 절대 해주지 마. 잃어버렸다고 해. 엄마, 혹시 성민의 집안에 무슨 문제 있어요? 민호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제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썩어 문드러진 집안이야. 너 그 늪에 빠지면 뼈도 못 추려. 그날 밤 유만식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민호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까지 걸더군요. 저는 전화를 씹어버렸어요. 그러자 문자가 왔어요. 사부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성미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당장 5천만 원 안 보내면 파혼입니다. 협박이었어요. 돈 안 주면 파혼하겠다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파혼? 오냐, 내가 바라는 바다. 하지만 그냥 파혼하면 재미없죠. 너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뵙죠. 돈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만식과 최영자, 그리고 성미를 제가 사는 빌라로 불렀어요. 그들은 아침부터 들이닥쳤죠. 얼굴에는 탐욕과 조급함이 가득했어요. 돈은 준비됐습니까? 우리 시간 없어요. 유만식이 다짜고짜 손을 내밀었어요. 현금은 없어요. 대신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제안? 무슨 제안이요? 이 빌라 말이에요. 금매로 내놓으면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팔아서 사돈사업 자금도 대드리고 애들 신혼집도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 말에 세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5억이라는 말에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죠. 아이고 사부인. 진작 그렇게 나오셨어야죠. 역시 통이 크시네. 최영자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태세를 전환했어요. 성미도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었죠. 어머님 최고. 제가 어머님 존경하는 거 아시죠?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네.
역겨웠어요. 돈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구는 저 가식적인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빌라가 제 전 재산이잖아요. 팔고 나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애들 신혼집에 방 하나만 내주세요. 같이 살면서 제가 살림도 해주고 밥도 해줄게요. 늙은이가 짐 안 되게 죽은 듯이 살게요. 제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세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갔어요. 성미가 제일 먼저 발끈했죠. 뭐라고요? 할까요? 절대 싫어요.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못 살아요. 아까는 원룸 얻어 나가신다면서요? 돈이 있어야 원룸을 얻지. 빌라 판 돈 너희한테 다 주면 난 빈털털이잖아.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니? 그럼 요양병원 가세요.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요양원 있잖아요. 성미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호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성미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엄마 집 팔아서 우리 도와주신다는데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싫어. 끔찍해. 냄새나는 노인네랑 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 오빠는 마마보이야? 왜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 야, 유성미. 너 말 다 했어? 민호가 처음으로 성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성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죠. 어머, 이 자식이 눈을 부라리네. 야, 너 돈 없으면 성질이라도 죽여. 우리 아빠가 너네 엄마 집 팔아서 사업 살리면 너네도 덕 보는 거야. 어디서 큰 소리야? 유만식이 민호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어요. 난장판이 벌어졌죠. 저는 이 상황을 즐기며 조용히 지켜봤어요. 더 떠들고 더 싸워라. 너희의 밑바닥을 다 보여줘라.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정 싫다면 할 수 없죠. 그럼 이 빌라 안 팔겠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민호는 월세방부터 시작하게 하죠. 결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제가 강수를 두자 유만식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소리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약속은 무슨 약속이요? 조건이 안 맞으면 거래는 깨지는 거죠. 나가세요. 다들 나가세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그들을 쫓아내는 신용을 했어요. 유만식과 최영자, 성민은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밀려나갔죠. 두고 보자. 후회하게 될 거다. 파혼이야, 파혼. 그들이 나가고 나서 집안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저런 사람들을 믿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민호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김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해. 2단계 작전 시작한다. 그날 오후 저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성미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였죠. 믿기는 확실했어요. 성미야,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양보하마. 예단비 문제도 있고 하니 백화점에서 만나서 상의하자. 내가 밍크 코트라도 한 벌 사주마. 성미는 밍크 코트라는 말에 또다시 낚였어요. 정말 단순하고 멍청한 아이였죠. 백화점 로비에서 만난 성미는 여전히 뚱한 표정이었지만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진짜 사주시는 거 맞죠? 또 짝퉁 시장 데려가시는 거 아니죠? 그럼 백화점까지 왔는데 설마. 따라오너라. 저는 성미를 데리고 명품관 모피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우리 행색을 보더니 쭈뼛거리며 다가왔어요. 저는 낡은 패딩 차림이었고 성미는 화려하게 꾸민 상태였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스타일 있으신가요? 제일 비싼 걸로 보여줘요.
우리 며느리 입힐 거니까. 제 말에 성미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직원은 1,000만 원이 넘는 밍크 코트를 꺼내왔어요. 성미는 코트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온갖 포즈를 취했죠. 어머님, 이거 너무 예쁘다. 저 이거 할래요. 계산해 주세요. 성미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아차, 지갑을 안 가져왔네. 성미야, 너가 먼저 긁어라. 내가 집에 가서 바로 붙여줄게. 성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 어머님 장난하세요? 돈 없으시죠? 저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진짜 깜빡해서 그래. 내 아들 이름 걸고 맹세하마. 당장 급하다며. 이거 입고 친구들 모임 가야 한다며. 일단 긁어. 성미는 고민하더니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민호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죠. 한도가 꽤 높은 카드였어요. 이거 오빠 카드인데 괜찮을까? 에이, 몰라. 어머님이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성미는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어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는데 잠시 후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몇 번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성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쪽팔려 진짜. 오빠가 정지시켰나? 전화해봐야겠네. 성미가 휴대전화를 꺼내는데 제가 손을 뻗어 막았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정지시켰으니까. 네.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오빠 카드를 정지시켜요? 성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어요. 저는 이제 연기를 집어치우고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 돈이니까. 너가 펑펑 써제끼는 그 돈 다 내 아들 피와 땀이다. 더 이상 뼈골 빼먹는 꼴 못 보겠다. 하, 참나. 어머님 진짜 노망 나셨어요? 아까는 사준다면서요. 사람 가지고 노세요? 성미가 매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 양반, 이거 계산해줘요. 네. 손님 이건.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VVIP들만 쓴다는 블랙 카드였으니까요. 성미도 그 카드를 보고 멈칫했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짝퉁 카드예요?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조용히 해라. 입 찢어버리기 전에.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직원이 황급히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결제되셨습니다.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회장님? 야, 너 지금 이 아줌마한테 회장님이라고 했니? 성미가 직원에게 따졌어요. 네, 저희 백화점 최상위 고객이신 김정숙 회장님이십니다. 성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죠. 회장님? 이 꼬라지를 하고 무슨 회장님이야? 말도 안 돼. 이거 몰래카메라야? 저는 코트를 받아들고 성미의 면전에 대고 말했어요. 이 코트 내가 입을 거다. 너 같은 싸구려한테는 1,000만 원짜리 코트도 아까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부자셨어요? 성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도가 순식간에 비굴해지더군요. 그래, 너가 무시하던 그 냄새나는 할망구가 사실은 이 백화점 건물을 살 수도 있는 부자란다. 놀랐니? 성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장난? 내 아들 인생을 걸고 장난을 쳐? 넌 이제 끝났어. 너의 부모가 진 빚, 그리고 너가 쓴 카드값 내가 다 청구할 거다.
감옥 갈 준비나 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장을 나갔어요. 성미가 어머님, 어머님 하고 부르며 쫓아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죠. 백화점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와 있었어요. 민호는 제가 들고 온 쇼핑백을 보고 놀랐죠. 엄마, 그거 뭐예요? 밍크 코트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입으려고 샀다. 어때, 잘 어울리니? 제가 코트를 걸쳐 입고 한 바퀴 돌자 민호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엄마, 돈이 어디 있어서 사신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된다. 그보다 민호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성미 저 아이 절대 이대로 물러설 애가 아니다. 오늘 내가 정체를 밝혔지만 저 아이는 믿고 싶지 않을 거야. 아마 내가 훔친 카드를 썼다거나 노망이 났다고 뒤집어 씌울 게 뻔해. 설마요. 백화점 직원이 회장님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다. 특히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더 그렇지. 내일 성미가 어떤 핑계를 대며 난리를 치는지 두고 보자꾸나. 아주 가관일 거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저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기다리면서요. 백화점 사건이 있고 나서 성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겁을 먹거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들 텐데 이 아이는 자기 방어 기제가 아주 독특하게 작동하더군요. 현실을 부정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표정이 흑빛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식탁에 앉아 물만 벌컥벌컥 마셨죠. 민호야, 왜 그러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모른 척 물었어요. 민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까 성미 만나셨어요? 성미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백화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상한 행동? 내가 뭘 어쨌다는데? 엄마가 훔친 카드로 1,000만 원짜리 코트를 긁으려고 했다고요. 직원이 경찰 부르려고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회장님 흉내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성미 말로는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당장 병원 모시고 가야 한대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죠. 훔친 카드라니. 그리고 치매라니. 자기 눈으로 블랙카드를 보고도 믿기 싫으니 아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수작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성미의 거짓말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 더 참기로 했어요. 놈들이 저를 만만한 노인네로 봐야 더 대담하게 덤벼들 테니까요. 민호야, 너는 엄마를 믿니? 아니면 성미를 믿니? 내가 남의 카드를 훔칠 사람으로 보여? 아니요. 저는 엄마 믿어요. 근데 성미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카드는 도대체 어디서 나셨어요? 저도 처음 보는 카드던데. 그건 내 아빠가 남겨준 비상금 통장에 있던 거야. 하도 오래돼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가져가 봤는데 마그네틱이 손상됐는지 안 긁히더라. 그래서 그냥 왔다. 근데 성미가 그걸 훔친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 제가 둘러대자 민호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렇지. 성미가 오해했나 봐요. 제가 잘 설명할게요. 근데 엄마, 성미가 엄마 걱정 많이 해요. 내일 엄마 모시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쳐넣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 챙겨준다는데 거절할 이유 없지.
가보자꾸나. 다음 날 오후 성미가 최영자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두 모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분위기를 탐색하더군요. 어머님,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남의 카드를 꺼내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만. 성미가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사과하는 척했어요. 최영자는 집안을 휘휘 둘러보며 혀를 찼고요. 아이고 사부인. 나이가 들면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도 치매 오기 전에 꼭 그렇게 도벽이 생기시더라고요.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멀쩡한 사람을 도둑년 취급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힘없는 노인 연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제 말에 두 모녀가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성미는 제 팔짱을 끼며 말했죠. 어머님, 그러니까 병원 가보셔야 해요. 제가 아주 용한 병원 예약해뒀어요. 가서 검사만 받으면 돼요. 성미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한 신경정신과였어요. 그런데 병원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환자도 별로 없고 의사도 어딘가 모르게 사기꾼 냄새가 풍겼거든요. 알고 보니 성미가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대충 문진을 하더니 성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말씀대로 전두축두엽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허언증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죠.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치매 판정을 내리다니요. 성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했어요. 어머,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저희 결혼 앞두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러시면 곤란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하시고 상태 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재산 문제 같은 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의사 무능력자가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의사가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미가 사전에 입을 맞춘 게 분명했죠. 어머님, 들으셨죠? 선생님 말씀대로 하셔야 해요. 민호 오빠는 바쁘니까 제가 법적 대리인 할게요. 어머님,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성미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겁먹은 척하며 손을 떨었죠. 아이고, 내가 치매라니. 내 도장이 어디 있더라. 장롱 서랍에 있었나? 네, 어머님. 집에 가서 같이 찾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미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제 재산을 손에 넣을 생각에 들떠서 미칠 지경이었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미는 안방으로 직행해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여기 없는데? 금고 같은 거 없으세요? 글쎄다.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뜸을 들이자 성미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어요. 아, 진짜. 기억 좀 해보세요. 벽지 뒤에 숨겼어요? 아니면 장판 밑에?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성미는 화들짝 놀라며 서랍을 닫고 상냥한 표정으로 바꿨죠. 어머, 오빠 왔어? 나 지금 어머님 약 챙겨드리고 있었어.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민호는 성미의 말을 믿고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예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의사가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해야지.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민호는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성미는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죠.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어머님 잘 모실게. 대신 어머님 재산 관리는 내가 좀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사기라도 당하시면 큰일이잖아.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가 고생이 많다. 부탁할게. 아들의 허락까지 받아낸 성미는 의기양양해져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성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이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김 비서를 집으로 불렀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런 모욕을 당하시고도 참으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참아야지. 놈들이 방심해서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김 비서, 내일부터 작전 2단계 들어간다. 그 병원 의사놈 뒷조사에서 면허 정지시킬 준비하고 성미가 횡령한 회사 자금 내역도 확보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만식 씨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상환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아마 내일쯤 회장님 댁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오라고 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내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게 해줄 테니까.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려대더군요. 인터폰 화면 가득 유만식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이 보였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유만식과 최영자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사부인, 이야기 좀 합시다. 유만식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심해진 모양이었죠.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죠. 지금 신발이 문제야?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최영자가 악을 쓰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부인,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이 집 당장 팝시다. 내 지인이 이 집을 시세보다 더 쳐줘서 6억에 사겠다고 나섰소. 오늘 당장 계약하면 현금으로 6억 꽂아준답니다. 유만식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매매 계약서를 꺼내 밀었어요. 6억이라. 이 동네 시세를 모르는 저들이 급하게 만든 가짜 계약서가 분명했어요. 재개발 확정되면 20억은 좋게 받을 집을 6억에 넘기라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죠. 6억이요? 저는 집 시세 잘 몰라서 그게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사부인. 6억이면 감지덕지죠. 이 썩은 빌라를 누가 그 돈 주고 사요? 우리니까 알아봐 준 거예요. 자, 여기 도장 찍으세요. 인감 도장 찾으셨죠? 최영자가 제 손에 볼펜을 쥐어주며 재촉했어요. 도장을 못 찾아서 지장이라도 찍을까요? 그래요. 지장이 더 확실하지. 빨리 찍어요, 빨리. 유만식이 인주를 내밀었어요. 제가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계약서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 돈 받으면 제 노후는 어떻게 되나요? 저갈 데도 없는데. 제가 머뭇거리자 유만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 노인네가 말이 많네. 우리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성미랑 민호랑 같이 살게 해줄 테니까 잔말 말고 찍으라고요. 각서 써주세요, 그럼. 저랑 같이 산다는 각서요. 제 요구에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인상을 썼지만 급한 불부터 꺼야 했기에 종이를 꺼내 휘갈겨 썼어요. 위 사람은 집한 돈 전액을 유만식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평생 부양을 약속함. 내용 참 저렴하더군요. 저는 그 각서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어요. 물론 제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검지손가락으로요. 인감 등록은 엄지로 되어 있으니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됐어. 여보, 빨리 김 사장한테 전화해. 계약 성사됐다고 돈 보내라고 해. 유만식은 계약서를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최영자도 뒤따라 나가며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죠. 사부인, 짐 싸놓으세요. 이사 날짜 잡히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옷 같은 건 다 버리고 오세요. 냄새나니까. 그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끼를 물었어. 이제 그 가짜 매수인을 만나러 갈 차례야. 준비됐지? 네, 회장님. 제가 섭외한 연기자가 유만식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유만식이 만나러 간 김 사장은 사실 제가 고용한 연극 배우였어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처럼 꾸며놨죠. 유만식은 계약서만 들고 가면 바로 돈을 받을 줄 알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오후에 김 비서가 보내준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 유만식은 김 사장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아니, 김 사장님. 계약서 가져왔는데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유 사장님, 서류가 이게 뭡니까?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없고 위임장도 없고 달랑 계약서 한 장? 이걸로 어떻게 6억을 줍니까?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배우분의 연기가 일품이었어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유만식을 하대하는 모습이 아주 통쾌했죠. 아니, 사부인이 치매기가 있어서 인감을 못 찾아서 그래요. 지장 찍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치매요? 그럼 더 안 되죠. 의사 무능력자랑 한 계약은 무효인 거 모르세요? 성년후견인 지정 판결문 받아오세요. 그거 없으면 거래 못합니다. 아니, 그게 나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유 사장님 사정이고요. 저는 리스크 있는 물건에 투자 안 합니다. 나가보세요. 김 사장이 축객령을 내리자 유만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렸어요. 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제2앵코 대표야. 너 이따위로 사업하면 내가 매장 시켜버릴 거야. 매장은 당신이 당하게 생겼던데? 밖에 보니까 덩치 큰 형님들이 당신 기다리고 있던데? 김 사장의 말에 유만식은 창백해져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건물 아래에는 제가 미리 정보를 흘려둔 사채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유만식은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성미가 울면서 민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어떡해. 아빠가 사기당할 뻔했어. 그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잠적해버렸어. 당장 내일까지 1억 못 막으면 아빠 잡혀가. 민호가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저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듣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돈 내놓으라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빠 진짜 너무하다. 우리 아빠 죽는 꼴 보고 싶어? 어머님한테 말해서 인감증명서라도 찾아내라고 해. 동사무소 가서 떼면 되잖아. 엄마 치매라며. 치매 환자가 어떻게 인감을 떼니? 그리고 엄마 지금 주무셔. 끊어. 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이제 민호도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놈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성미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저희 집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저와 민호가 잠든 사이에 인감 도장을 훔쳐내려는 속셈이었죠.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나가보니 성미가 장롱 서랍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제 목소리에 성미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야,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 이거 주거침입죄인 거 모르니? 도둑질이라뇨. 어머님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오빠 거잖아요. 도장 어딨어요? 빨리 내놔요. 성민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제 몸을 뒤지려고 했죠.
그때 민호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유성미, 너 미쳤어? 민호가 성미를 밀쳐냈어요. 성미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악을 썼어요. 오빠, 나 좀 살려줘. 도장만 있으면 돼. 그거 하나 찍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나를 말려. 너 진짜 바닥이구나.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민호가 성미를 질질 끌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성미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민호는 문을 잠그고 인터폰 전원까지 꺼버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살폈어요. 난 괜찮다. 근데 저것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민호야, 내일 결판을 내야겠다. 결판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일 내가 성미랑 사돈들 다 불러낼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꼬드기면 올 거야. 거기서 끝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저예요.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성미가 새벽에 다녀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요. 아이고, 사부인.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십니까? 그래, 도장은 찾으셨소? 유만식은 어젯밤 일은 싹 잊은 듯 반색을 했어요. 도장은 못 찾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서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명동 사채 시장 큰손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돈을 빌려주신다는데 제가 사돈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정말입니까? 명동 큰손이요? 당연히 만나봐야죠. 언제입니까? 오늘 오후 2시예요. 장소는 제가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성미랑 사부인도 같이 오세요. 가족 면접을 봐야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요. 유만식은 덥석 미끼를 물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테니까요. 제가 약속 장소로 잡은 곳은 제 소유의 호텔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이었어요. 오후 2시 유만식과 최영자, 성미가 헐레벌떡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호텔의 위용에 기가 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차 있었죠. 회의실 상석에는 김 비서가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유만식 씨 맞으십니까? 김 비서가 중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네, 제가 유만식입니다. 명동 큰손님 대리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유 사장님 사정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 우선 저희 회장님은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유 사장님의 상환 능력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게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지만 제가 진행 중인 사업이 터지기만 하면 수십억은 금방 법니다. 제이앵코 아시죠? 글로벌 기업입니다. 유만식은 또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김 비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넘겼죠. 글로벌 기업이라. 그런데 국세청 자료에는 매출이 0원으로 나오던데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6개월째 밀려 있고요. 유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니, 그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라. 누가 그런 헛소문을 냅니까? 헛소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리고 따님 유성미 씨, 회사 자금 횡령해서 명품 사 모으셨더군요. 그 내역도 다 여기 있습니다. 김 비서가 성미의 카드 명세서를 던졌어요. 성미는 기겁을 하며 입을 다물었죠. 당신들 누구야? 돈 빌려준다면서 뒷조사나 하고 안 빌릴 거면 말아. 최영자가 발악을 하며 일어나려 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물론 오늘은 낡은 패딩이 아니라 최고급 정장을 입고서요. 뒤에는 민호가 서 있었고요. 어머님? 오빠?
너네가 여기 왜 있어? 성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유만식과 최영자도 눈을 의심했죠. 앉아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잖아요. 제가 상석으로 걸어가 김 비서 옆자리에 앉았어요. 김 비서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90도로 인사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세 사람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네, 제가 바로 금영동 큰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남 큰손이라고 해야 하나? 제 소개가 늦었네요. 김정숙입니다.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무슨 회장이야? 유만식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이 그토록 무시하던 냄새나는 할망구가 바로 이 호텔 주인이고 여러분이 돈 빌리려고 안달복달하던 거물주입니다. 제가 여유롭게 웃어 보였어요.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이거 다 쇼야. 오빠, 너네 엄마 정신 나간 거 맞지? 연기자 쓴 거지? 성미야, 인정해. 너희는 끝났어. 우리 엄마가 너희 빚 다 사들였어. 이제 너희 채권자는 우리 엄마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빚을 사들여? 유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당신이 쓴 사채 3억 그리고 제 아들한테 사기치려던 5천만 원. 성미가 쓴 카드감 1억. 합쳐서 5억이 좀 넘네요. 지금 당장 갚으세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손짓하자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였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들 전 재산에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성미 너의 명품 가방들, 그리고 타고 온 렌터카까지 전부 다요. 아, 그리고 출국 금지 신청도 해뒀으니 도망갈 생각은 마세요.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유만식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최영자도 옆에서 통곡했죠. 저희가 눈이 삐었었습니다. 회장님인 줄 몰라 뵙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성민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민호에게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오빠, 나 좀 도와줘.